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인천 서구 앞 김교웅 의원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정세균 총리님과 국무위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현장에 계신 의료진 여러분, 뼈아픈 고통을 감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먼저 가슴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는 K방역과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는 우리의 저력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IMF는 한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마이너스 2.1%로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게 평가했습니다. OECD도 한국이 효과적인 방역으로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했다고 평가하면서 성장률 전망을 마이너스 0.8%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 되어 위기를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할 엄중한 시기입니다. 그 첫 번째 과제로 부동산 문제를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근 저희 의원실에서 여론조사를 해봤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 여론은 찬성이 46%와 반대 49.8%로 오차 범위 내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지난 7월 14일 조사를 보면 긍정이 21%, 부정이 70%였습니다. 부정적이었던 여론이 두 달 사이에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정책의 주요 목표라고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 찬성이 64.6%, 실수요자 지원 정책은 찬성이 75.8%로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부동산 정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강화가 재건축, 재개발보다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정부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요구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끊임없이 정책을 조정해 나가야 합니다. 최근 부동산 상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나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장관님, 7.10 부동산 대책과 8.4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이 이제 지났는데요. 네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7.10과 8.4 대책을 하고 난 이후에 시장의 흐름에 약간의 변화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상승세가 서울 같은 경우에는 감정원 통계로 0.01%가 된 게 한 4, 5주 정도 되고, 특히 강남 4구 같은 데는 한 4, 5주 정도 지금 0.00%, 그러니까 상승세가 멈춘 상태입니다. 네. 지금 다주택자와 법인의 투기 물량이 시장에 지금 나오고 있죠? 네네, 매도 물량 같은 파악이 경우, 좀 되고 예, 계십니까? 매도하고 매수 물량을 봤을 때 다주택자와 법인의 매도 물량은 약 30% 정도 매도 물량이 늘었고, 매수는 30%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법인이 그 정도고 다주택자 늘었습니까? 예, 법인과 다주택자를 합해서 30% 정도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다주택자 세부담 강화는 확실히 부동산 가격 폭등을 막는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여론조사에서도 다주택자 규제 강화에 대해서 65%가량이 찬성을 했습니다. 네네. 기재부 발표를 보면은 우리나라 GDP 대비 보유세 부담률은 0.16%죠. 네네. 이게 이제 OECD 평균을 보면 0.33, 네네. 그러니까 절반의 수준도 못 미치고 있는데, 이게 과거에 노무현 정부에서는 보유세 부담률을 1% 목표로 해서 종합 부동산세를 도입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노무현 정부 이후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를 가면서 사실상 종합 부동산세가 무력화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그대로 종합 부동산세라든가 보유세율을 어느 정도 올리면서 갔다고 한다면 오늘날의 이 투기와 부동산 폭등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부동산 세제 특히 그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형해화되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유지되었다라고 한다면은 다주택 보유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욕구들은 많이 제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부동산 투기 세력의 진입을 차단하고 이 불로소득을 막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네. 이것은 정권과 상관없이 이 정책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사전 청약 추진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는데요. 네네. 수도권에 공급되는 주택이 얼마나 되죠? 2028년까지 127만 호가 공공택지지구하고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물량 중에 젊은 층에는 어느 정도 공급이 됩니까? 저희가 22년까지 37만 호가 공급될 건데 그 중에서 22만 호가 이제 분양되는 물량이고 22년까지 그 중에 55%가 55%. 예, 젊은 층에게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3기 신도시를 통해 공급되는 물량이 많은데 청약 대기 수요자들이 있잖아요. 네네. 그게 어느 정도 흡수를 하고 있죠? 이번 주 월요일 날로 해서 3기 신도시 홈페이지를 방문하신 분이 100만 명이 넘었고 사전 청약에 대한 정보 알림이 서비스를 요청하신 분이 17만 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제 그런데 710 대책에서 조금 완화는 했지만 아직도 젊은 층 맞벌이 부부의 경우 소득 여건 때문에 네네. 특별 공급을 못 받는 층이 있어서 우려가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우리 장관님의 해결책이 있습니까? 지금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저희들의 특별 공급이나 신혼부부 특별 공급하는 데 있어가지고 소득 여건에 걸려서 신청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소득 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청약 제도를 좀 정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것보다 좀 더 완화할 조금 수 더 있는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돼야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은 맞벌이 부부 이 소득 여건이 현실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젊은 신혼부부들이 좀 더 이 구입하는 데 있어서 조건이 좀 완화될 수 있게끔 네네. 우리 장관께서 특별히 이 꼭 대책을 세워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다음은 정세균 국무총리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총리님께서 K방역의 최전선에서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코로나 확산이 처음 시작됐을 때 대구에 직접 현장에 내려가셔서 20여일 넘게 현장에 계셨고 그 결과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방역 모범 국가 선진 국가로 이렇게 됐는데 지금도 총리님이 거의 매일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중대본 범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앞장서고 계신데 방역 현장에서 가장 어려웠던 점이 무엇이세요? 예, 아무래도 처음에는 코로나 바이러스 정체가 불명이니까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하는 그 불안감이라고 할까, 의구심 이런 거 있었고요. 또 우리나라가 그 공공의료 기관이 좀 불비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전염병이 돌을 때는 공공의료가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공공의료기관이 부족한 점, 또 감염병 전문 병실이 부족했던 점, 또 의료 인력도 사실은 인기 있는 쪽은 정형외과를 비롯해서 이 의사가 많은데 이렇게 이 감염병에 대해서는 이제 의료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 의료의 불균형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예, 원래 우리 총리님은 누구보다도 이 정책 경험도 많이 하셨고 또 실물 경제에 정통하신 분인데 이 코로나 방역과 또 경제라고 하는 양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 코로나 쪽으로 이제 온 전념을 쏟다 보니까 경제 쪽에도 여러 가지 생각도 있으시고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대한민국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 총리님께서 생각하시는 경제 활성화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사실은 그 방역과 경제를 뗄 수 없습니다. 방역이 제대로 안 되면 경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역이 경제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방역에 집중을 하고 있고 지난 8개월 동안 의료진이나 국민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었지만 또다시 지난 8월 달부터 또 조금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코로나와 싸우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코로나와 전쟁만 하고 있을 수는 없고 우리 미래 먹거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문재인 정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가고 탄소 의존 경제에서 저탄소 경제로 가고 그리고 불평등 경제에서 포용 경제로 가는 한국판 뉴딜이라고 하는 새로운 안을 내놓아서 당장의 경제도 활성화하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 미래의 성장판을 만드는 그런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국민들이 다 침체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정치나 또 정부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계속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부동산 문제로 돌아가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LTV 비율은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와요. 그런데 총리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래 저희 정부는 1가구 1주택은 보호하고 다주택자 혹은 이제 나쁜 말로 해서 투기 세력 여기는 절대 굴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1가구 1주택자 특히 무주택자들에 대해서는 금융 세제 등등 여러 가지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방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고심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어 있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 그 잘못된 시그널이 가면 다시 말해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수 있는 시그널은 절대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평시 같으면 아주 좋은 정책도 매우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금융을 푼다 그러면 혹시 이게 부동산 시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그 의구심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무주택자나 1가구 1주택자에게는 어떻게든지 자기 집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보호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이제 보니까 이번에 이제 LTV를 규제하면서 일부 실수요자, 1가구 1주택의 실수요자에게는 약간 이제 풀어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 이제 상반기에 이걸 보니까 너무 미미하고 적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국제결제은행 그 BIS에서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실거주와 투기를 이제 구분하게끔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실거주, 그러니까 이 1가구 1주택을 하는 쪽에는 웬만하면 풀어줘서 집을 살 수 있게끔 만들고 다주택자들은 규제해서 이렇게 강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부동산에 보면은 모든 과세는 실수요자와 다주택자로 분리해서 적용하거든요. 근데 LTV 규제만 지역별로 묶어놨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투기 지역이다, 투기 과열 지역이다, 또 조정 지역이다 이렇게 묶어놨는데 이게 이렇다 보니까 실수요자도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나 이 수도권은 거의 다 묶여 있습니다. 조정 지역까지. 그러니까 하다못해 인천의 강화나 인천 옹진군의 백령도까지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고 원도심의 집값이 3, 4억 이상이 안 가는데도 옆에 지역에 바로 이 신도심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게 하나의 풍선 효과로 올 것이다라고 해서 미리 이 규제를 묶어놓으면 이거는 제가 보기에 억울한 주민들이 많아요. 실제로 집을 사거나 또는 재건축을 오랫동안 준비했던 데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거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는 지역별로 묶는 거는 좀 총리님께서 한번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전국에 부동산 시장이 있는데 어딘가 불이 났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 불을 끄고 있으면서 다른 쪽에는 불이 안 났으니까 또 불이 날 수 있게 이쪽을 부추긴다 그러면 이게 이 불이 안 잡힐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선의의 피해자가 지금은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많아요. 지금은. 그렇지만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 일단 불을 다 끄는 것이 선의의 피해자들에게도 유리한 때가 곧 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지만 지금은 투기 세력이 너무 바로 해가지고 우리 부동산 시장이 아주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이 투기의 불을 끄고 그런 다음에 이게 시장이 정상화되면 당연히 이 1가구 1주택자들에게 정상적인 정책이 펼쳐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동산 시장을 진정시키는 동안 좀 힘드시더라도 참아주십시오. 이렇게 부탁드릴 수밖에 그러니까 없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좀 어느 정도 안정되면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그런 고민을 할 수가 적극적으로 있습니다. 검토해 안정이 주시기 되면.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하나 대안으로 내놓는 게 이제 보금자리론이 있지 않습니까? 보금자리론. 근데 이 보금자리론은 소득 여건이 연소득 7천만 원, 신혼부부는 8,500만 원이고 주택 가격이 6억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이제 신혼부부가 되게 이게 세전소득으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이렇게 하면은 8,500 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또 주택 가격도 서울 같은 경우는 중위권 가격이 보통 9억 정도인데 이걸 실질적으로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완화하실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제 금융이나 세제도 이 주택 시장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투기 수요를 억제하는 것 그리고 실수요자들을 위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것 이게 이제 같이 이루어지면 그러면 시장이 안정화가 되고 정상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때는 그야말로 꼭 필요한 분들이 이제 이 금융을 동원해서 그게 보금자리론이든 뭐 어떤 것이 특히 보금자리론을 동원해서 집을 구하시는 서민들에게는 기회를 많이 드릴수록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아무튼 현재는 정부가 투기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진정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이 되면 정상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으니까 그때까지 좋은 제안을 해주고 계신데 그런 부분을 잠시만 좀 이렇게 유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총리님이 이게 이제 부동산 정책이라는 게 규제로만 부동산 시장을 조정하는 것은 좀 한계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총리님께 건의하고 싶은 것은 정부가 부동산 유통 시장에 참여해서 수요와 공급을 원활하게 조절할 수 있는 거를 하는 가칭 주택은행 제도를 제가 제안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주택은행 제도라는 게 공공기관이 주택을 매입해서 착한 집주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월세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가격도 조절하고요. 또 직접적인 부동산 매물 조절로 해갖고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의 기능을 갖게끔 그러니까 주택이 오를 때는 보유 물량을 내놔서 가격을 안정시키고 주택이 떨어질 때는 그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의 그 급등과 급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가 유통시장에 참여해서 전월세 매매 물량을 조절할 수 있는 그 부동산 시장의 유통의 원활함 이거를 총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지금까지는 이제 우리가 주택공사 요새는 토지주택공사라고 합니까? 주택을 공급하는데 일부 참여를 했죠. 특히 이제 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은 임대주택 같은 것을 이제 지어서 공급을 했는데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이 시장의 규모에 비하면 공공이 참여하는 비율은 상당히 낮은 높죠.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 부분이 참여를 늘릴 수 있는 그런 룸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 쭉 우리가 해온 역사와 전통과 또 시장의 관행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제 그런 부분은 국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말하자면 이제, 예. 공공이 시장에 개입하는 것에 대해서 극도로 이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가 하면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재이기 때문에 공공의 참여가 바람직한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이것은 일대 정책의 큰 전환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참신한 아이디어이긴 합니다만은 일단은 국민들로부터 의견을 좀 들어봐야 될 터이고 해서 뭐 용역을 한번 해본다든지 예, 하여튼 연구해볼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용역을 한번 맡겨서 기관이나 재원 조달 방법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 그리고 여론조사를 저희가 해봤는데 이 주택은행 제도에 대해서 59%의 우리 국민들이 찬성을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LH나 SH나 GH 경기개발공사 이런 데가 지금 이런 공공 주택 참여, 개발 참여 이런 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확대하고 그걸 하나의 총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자는 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고요. 그다음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강남 개포동의 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인데 요 노란 점선에 있는 까만 아파트가 임대주택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지 아파트에 아주 작은 까만 이 임대 아파트를 넣어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이 계층 간의 양극화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택은행 제도를 하면은 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양극화를 없애고 소셜 믹스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총리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이제 지금 우리가 아파트 장기 임대 이 물량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거든요. 40만 가구 정도 되는데 연차적으로 그 물량을 확보할 수도 있고 또 이 집을 사서 또 공공주택 개발도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러한 것들을 좀 만들 필요가 있는데 그 용역을 좀 한번 맡기셔서 이걸 좀 제대로 체계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질병관리본부가 노무현 대통령 때에서 지금 많은 도움이 있듯이 이런 부동산 주택은행 제도로 해서 K부동산을 우리 정세균 총리님께서 좀 기본 골간을 잡으신다면 국민들에게 큰 희망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한번 연구를 지켜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집은 이제 더 이상 부의 축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했고 이제 서서히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투기를 지향하고 실수요자를 지원하는 올바른 부동산 문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경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의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